네, 목요일마다 경제 이슈, 정치 이슈 한눈에 다 들여다보고 다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럭저럭 잘 보냈는데 너무 더워요, 근데. 너무 더워요. 네. 지금 저 스튜디오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더 덥네요, 이게 스튜디오가. 저희가 연휴 때 에어컨을 꺼놨더니 아, 이 에어컨 성능이 좋지 않은 데다가 냉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덥네요. 지금 저도 막 땀을 막 다 계속 흘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도 오늘 좀 네.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화 주제도 또 너무 열띤 내용이기 때문에 네. 땀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추석 연휴 이 명절 동안 쭉 들어본 민심 어땠습니까, 의원님은? 민심은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네. 대단히 안 좋죠. 사실은 의료 대란 음. 뭐 아주 큰 일은 없이 넘어갔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조마조마하잖아요.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그럼요. 뭐.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응급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예. 있으니까 뭐 그런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근데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감이고 맞아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왜 이렇게 됐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정부, 안 네. 좋은 그 의견이 훨씬 더 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 못하는 것만 자꾸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부인이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을 재개한 것도 안 좋은 네,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네. 활발한 활동하는 김건희 여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지난주에 마포대교 네. 마치 시찰하는 것 같은 그 사진 보면서 현장 얘기를 지도, 했었고, 현지 현장 지도. 지도. 네. 그것도 봤고 그다음에 추석 인사 영상을 또 보고 사진을 보면은 네. 이제 강아지를 안고 개를 안고 인사하는 모습들 네.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은 장애 아동들을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 이거 쭉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활동들 추석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네.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죠. 네. 명절을 맞이해서 뭐 어려운 분들, 분들 만나고. 소외계층을 예. 찾아뵙고 이제 위로하고 그러는 거는 늘상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뭘 해도 곱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아.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뭘 해도 네. 뭘 하든 뭐 기존의 영부인들이 했던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도 네. 곱게 안 보이는 상황이다. 아니 뭐 연휴 직전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 또 타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추석 연휴 앞두고. 네, 앞두고 목요일 날 선고 났는데 아니 그러면 기소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저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활동을 태연하게 해도 되는 추석 인사하고.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라는 건데 아니 사실은 의원님은 주변에 그래도 이제 성향으로 보면은 보수적인 분들이 좀 네. 많이 만나고 보수적인 분들하고 연락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수층에서도 그런 반감이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포기 상태로 보는 게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포기 그러니까 상태. 포기 상태. 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근데 이 이른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예, 그거는 머리가 아픈 거죠. 음.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네. 이른바 보수층에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속 탄핵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집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고 탄핵이 그리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 5년 이후에 지금 네. 정부인데 아. 사실은 만약에 지금 정부가 탄핵으로 또 바뀐다 그러면 보수 입장에서는 연속 탄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예. 그래서 스스로 좀 어떤 결단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임기 단축형 개헌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선도적으로 네. 앞서서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것도 좀 지금은 기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자리를 계속 지키는 네, 뭐, 수성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뭐
뭐 잘못된 거 있어? 뭐 이런 태도니까 뭐 잘하고 있잖아 내가 뭐 네. 이런 태도니까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걱정 그러다 많이 보니까 하시는군요. 보수층에서는 예. 이게 머리는 아픈데 해결책은 안 보이는 이런 음.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상태로 가면 네. 내후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 전에 재보궐선거야 뭐 규모가 크지 않을 거고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난망이죠. 그렇네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뭐 총선 구도나 아니면은 지지율 상황 지난번 보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는 지켰는데 네.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뭐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 세 곳 중에 이길 곳이 나오겠느냐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전멸할 수 있다. 네. 그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대선도 대선이지만 지방선거는 사실 준비하신 분도 많고 네. 각 진영마다 특히 보수 진영은 또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아니, 있을 그리고 텐데. 예? 1년 전이잖아요 지방선거가. 예. 1년도 채 안 남은 대선. 대선은 이제 그 다음에 3월이고 지방선거는 내후년 6월. 6월인데 지방선거 수도권 전멸하면요 대선 보나 마나요. 이게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뭐 정말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보수 그런 진영에서도. 고민을 실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게 추석 민심.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잠 못 이루는 밤. 뭐 더워서도 그렇지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때 아무리 급해도 예. 후보를 그렇게 빌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잘못했구나 이런 반성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니까 네. 지난번 우리가 봤던 보도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보도를 보면 2월 29일에 이준석 의원과 뭐 개혁신당 관계자 명태균 씨와 절에서 김영선 의원 측과 만났다. 그래서 어떤 텔레그램 메시지 김영선 의원이 받은 걸 이제 보여주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 네. 그러면은 뭐 비례대표 순번은 1번이냐 뭐 3번이냐 뭐 5번 이후냐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원님 알고 계셨어요? 개혁신당에 계셨는데. 뭐 그 비슷한 일은 알고 있었죠. 알고 네. 계셨군요.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서 그러면은 알고 있었던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보도 딱 보시면서 이거 정말 큰일이네.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은 그 사실과 뭐 다른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에 다를 수 있다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1번 제안을 어느 쪽이 먼저 했느냐. 김영선 의원 쪽이냐 예. 아니면은 개혁신당 쪽이냐 이런 그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비례대표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네. 사실이고 최종적으로는 개혁신당에서 어렵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던 것이고 뭐 나머지는 뭐 사실과 부합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얘기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에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는 있다.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예. 얘기가 진행이 아예 안 됐겠죠. 그거는 존재한다. 뭐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일부 봤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인정을 했고 기사에 등장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이 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거는 사실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이거 공천에 개입하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지적을 하실 것 같아요. 공천이나 예. 지역과 관련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서 조언이라고 네. 하더라도 그런 언급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특히 여권 인사 네. 입장에서는 영부인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조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구 이렇게 옮기고 뭐 지원 얘기까지 있었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면 그거를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그냥 예. 무시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네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 네. 큰일 난다.
그렇게 또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입 의혹 이거는 살아있는 의혹이고 하나하나 밝혀봐야 된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월 29일 뭐 네. 장소까지 특정이 됐고 거기 참석 인원까지 이제 네네. 실명으로 등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뉴스토마토가 음. 취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분명히 그게 뭐 영부인과 김영선 의원 간의 그런 구체적인 그 증거가 없었다면 네.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 거기까지 와서 만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사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처음에 이제 입장 나온 것은 이거는 사실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런 취지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그때는 뭐 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죠. 그래요. 맞아요. 다만 이제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뭐 1번을 줄 테니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라고 제안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건 거꾸로 된 거다. 그런 취지였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김영선 뭐 의원도 입장을 뭐 내겠지만은 전 의원도 내겠지만은 일단은 텔레그램 메시지 그걸 좀 봤을 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봤을 때는 애매하다. 공천 개입이라 보기는 애매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거 파급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 쪽에서도 뭐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걸 할 테니까 뭐 공천 얘기까지 오고 가는 그런 얘기 기자회견까지 뭐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일단 예. 공천을 영부인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음, 해서는 안 될 얘기잖아요. 지역구 뭐 어디로 가면 그러니까 뭐 그거 지원 자체가 얘기. 하면 안 되죠. 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것도 뭐 이런 건가요? 공직자 배우자기 때문에 네. 배우자는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런 텔레그램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직자 배우자 그러면 또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면 네, 근데 지금 그 엄격하게 따지면 네, 대통령의 영부인은 아주 제일 높은 음. 공직자의 배우자에 불과합니다만 사실은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네. 흐름들을 보면 아니 그게 V 제로가 누구냐, V1이 누구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이른바 영부인이 문자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총선 전에 5번이나 보냈는데 답장 한 번 안 했다. 네, 그걸 갖고 공격한 거는 아하, 친윤 쪽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문자를 그렇네요. 보냈는데 그거 답장도 안 하고 이른바 아, 일십했다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논리로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예. 공직자의 배우자니까 공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공직자도 아닌데. 아니 그렇다면 그거하고 충돌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럼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배우자고 사인인데 그 사람이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낸 걸 답장을 하든 말든 그게 뭐가 문제야. 논리적 모순이군요. 그렇게 보면 자 누가 이제 V1이냐 누가 대통령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 이걸 과연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냐 이 문제 공천 개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원님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약속을 했던 뭐 어느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대로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만 네. 그게 실패할 수 있었던 요인은 따로 있는 거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그대로 여당 예. 그 총선 후보들의 그 출마 지역을 교통 정리를 영부인이 하려고 했다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아, 정말. 우리가 뭐 디올백도 이제 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거 참 별의별 상황들 다 이제 머릿속에서 돌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근데 이거 뉴스토마스터에서 오늘 일면에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022년 재보궐선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기사 아, 보셨습니까? 예. 보면은 명태균 씨가 뭐 내가 뭐 대통령하고 또뭐 영부인하고 통화해가지고 이 공천 이제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밀던 후보를 제치고 김영선 의원은 공천받게 했다, 내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녹취록에 따르면 그 보도가 좀 나왔는데 이것도 좀 만약에 사실이라면 커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 전에 네. 오랜 기간 동안 그 의정 활동을 하다가 공백기가 꽤 길었죠. 한 8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네. 20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해서 5월에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네. 사실은 별다른 연고가 없는 창원에서 공천을 받아서 그렇죠. 당선이 됐단 말이죠. 김영선 의원은 그 전에는 고향 쪽에서 네. 지역구 예. 국회의원을 했고 또 고향도 창원은 아니에요. 거창으로 제가 예, 봤는데. 그러니까 경남인데 네. 창원은 아니고 예. 그래서 별다른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됐을 때 사람들이 네. 약간 다들 의아해했죠. 맞아요. 여의도에서도 그때 어. 갑툭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공천을 어떻게 받았지? 예, 뭐 예. 이런 거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근데 보도를 보니까 그와 관련한 배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 생각이 들죠. 자, 이것도 지금 녹취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의 이 목소리로 보이는 그 녹취가 공개돼가지고 빨리 뭐 이 사무실 어떻게 해, 뭐 현수막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녹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여사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 이 공천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영부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명태균 씨의 입장은 안 나온 것 네, 같은데 네, 아직은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던 이종호 씨의 육성으로도 영부인이 언급된단 말이죠.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예. 임성근 그만두지 예.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네, 뭐 그러면서 이종호 씨가 밝혔죠. 거기서 VIP는 영부인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부인한테 얘기할 테니 임성근 해병대 맞아요. 1사단장 그만두지 말고 예. 그냥 있어라 예. 라고 내가 얘기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여기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에서도 또 등장한단 말이죠. 내가 영부인한테 얘기해서 뭐 네네. 그때 공천받게 해줬다라는 취지로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는 그때 이제 영부인을 언급한 거는 일종의 네, 뭐 거짓이었다, 과장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입장을 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태균 씨가 어떤 입장을 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또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려나? 뭐 과시였다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을 것 그냥 같기도 하고. 과시였다. 어쨌든 근데 왜 매번 음성 이 파일. 사람 저 사람한테 과시용으로 이용을 당하죠? 그러기도 쉽지 이거 않은데. 빨리 이거 고발할 수 있지 않, 고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명예훼손? 뭔 소리야? 내가 무슨 그때 무슨 공천에 개입했어? 그리고 날 팔아서 뭐 네. 공천을 받아준 것처럼 얘기했으면 허위 사실로 내 명예를 그쵸. 훼손했으니까 예. 싹다 처벌해 주세요라고 그럴 법도 한데. 이종호 씨도 고소하고 명태균 예, 씨도 예. 고소해야죠. 그렇네요. 근데 절대 고소는 안 들어와요. 그 부분에서는 고소가 안 들어와요. 희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음성 파일 이 내용을 보면 2022년 5월 9일 10시 19분에 한 사람과의 통화에서 명 씨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했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뭐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해요. 뭐 통화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녹취 얘기가 녹취 파일이 보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얘기를 몇 주 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김용남 의원이 생각하는 녹취 파일은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센 내용이 아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은? 그거는 이제 예, 예. 뉴스토마토가 정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 보니까 추석 명절 연휴에도 네. 곧 전 직원이 다 출근해서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취재도 하고 이리저리 증거 수집도 하고 있는데 네. 뭐 더 중요한 녹취 파일을 더 있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더 중요한 녹취 파일이 네. 있다. 이렇게 의원님은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실제로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라는 소문도 그때 3월 초에 확 돌았었거든요. 네. 이 기자회견을 만약에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공천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아무 일도 없는데 기자회견을 뭘 갖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할 만한 거는 충분히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때 이제 공천도 본인의 희망대로 진행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뭐 이런 나중에 후일담이 또 나오던데 네. 뭐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뭔가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뿐만 아니고 녹취 파일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용남 의원이 생각하고 계신데 아직 거기까지는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녹취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정국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근데 예. 그 대통령이나 영부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의 녹취 파일도 네.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음. 그러니까 통화를 네. 한 번 시작하면 오래 하고 음. 통화 상대방을 뭐 우리가 대통령이나 영부인 정도 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고위 공직자라든지 뭐 누구나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하고만 통화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른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네. 통화한 내용이 있을 거고 녹취도 많이 있을 많이 거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내용 나올지는 또 모르는 정국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거는 보면.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야, 김용남 의원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 가지 녹취가 더 많은 더 녹취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근데 여기 이 안에 덥죠? 지금 아니 방송 내용 자체가 좀 뜨거운 내용이라서 네. 더 날씨가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더운 스튜디오 분위기인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 텔레그램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그립감이 좀 많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도 그렇고. 글쎄요. 근데 예. 그립감이 약해졌다기보다는 네. 워낙 그동안 그 이런저런 사고가 많았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끝까지 안 드러나고 다 감춰질 수 있겠어요. 사고를 많이 친 거지 그동안. 너무. 의원님도 혹시 전화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VIP들한테. 저는 그리고 일단 누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전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안 됩니다. 제 전화. 뭐 앱을 깔면 또 된대요. 아이폰도. 네, 그래요.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뭐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부가 체코 또 순방을 가게 되는데 지금 유럽에 물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또 체코에 가시더라고요. 뭐 원전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원전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체코가 반대하거나 뭐 체코와의 협상이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거를 뺏겼다. 뭐 이런 주장을 미국 하고 걸. 있기 때문에 네. 그 거기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체코를 가서 뭐 체코하고 얽힌 문제를 네. 풀어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미국하고 또 특히 웨스팅하우스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 또 우리하고 체코하고 원전 수출 계약을 할 때 예. 이른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딴지 걸지 마라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지. 네. 그 체코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제 체코는 우리 원전을 사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원전 때문에 체코 순방을 간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왜 가는 겁니까? 그거 모르죠. 지금 국민들은 또 이제 해외 순방 가서 우리 또 혈세를 쓰는 이 상황에 있어서 많이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원 이 감사 결과 보고를 보면 대통령 이 관저 이전 또 집무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특히 관저 이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법성 이런 게 드러났는데 경고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추천한 업체인지도 모른다. 이게 감사 결과예요? 이게 좀 믿어집니까? 그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아마 안 표현한 난다. 것 같아요. 그 담당 네. 그 비서관이었던 분이 누구 추천으로 주식회사 21g이 선정됐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라는 표현을 썼던데 네. 그 선택적 기억 상실이죠. 예. 딴 거는 미주알 고주알 다 기억나는데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는 내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어.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했는데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나요? 주식회사 21g? 예. 아니요. 뭐. 누르신 것 같은데요. 그 회사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 21g. 맞아요. 이게 그램이라는 노트북은 있죠. 있습니다. 그게 예. 1kg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볍다. 가볍다라는 이런 뜻의. 의미에서 그램이라는 그 브랜드를 쓰는데 21g은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21g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 영혼의 무게. 네.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네. 자기가 돌보던 환자의 사망 직전 몸무게, 사망 직후 몸무게를 재봤더니 네. 21g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사망하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네. 차이가 나는 거다. 라면서 사람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특이하네요. 그래서 장례식장 이름 중에 21g이라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혼을. 예. 근데 누가 인테리어 회사 이름을 21g으로 줘요? 그 특이한 이름이네. 네. 21g. 근데 공교롭게 이름. 또 이게 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라는 거잖아요.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업체였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직무실 또 관저 네. 공사를 21g이 거의 통으로 맡아서 밑에다 이제 하청을 쭉 줬는데 그 영세한 하청 업체들한테 뭐 자격도 없는 업체가 들어오고 그 방탄 네. 창문과 관련해서는 많이 금액이 부풀려져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20억짜리 공사에서 16억을 해먹죠? 그러기도 그거 몇 배를 해먹은 거예요 도대체? 대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불법이 행해졌는데 네. 주식회사 21g을 보면 네. 이 정부 특히 대통령 부부나 영부인과 관련한 두 가지 특징이 다 드러나요. 어떤 거? 첫 번째 특징은 항상 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류 후혹, 네. 뭐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문제 항상 법적 이슈가 따른다.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공사 뭐 자격도 없는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공사 금액 부풀려서 돈 빼먹고 이런 불법적인 형태가 드러나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네. 동서양은 막론하고 항상 무속적인 게 등장한다. 그렇네요. 아니 누가 21g. 그 인테리어 작업하는 회사 이름이 21g이 뭐예요?
근데 이게 또 친분 있는 업체래.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동양적이든 서양적이든 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게 항상 그 드러나는 그 거죠. 구설수에 휘말리고 무속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왕자부터 이게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반 개인 같으면 그냥 구설수인데 네, 이게 딴 사람도 아니고 네, 네. 그 국정 운영의 총괄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항상 이런 문제에 등장을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참 주식회사 21g을 보면서 네. 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빗나가지가 않냐. 이거만에 21g 그런 의미가 있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아니 21g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업체 누가 추천해 줬냐 이게 제일 중요한 키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감사원도 뭐 기억 안 나나 보다 하면서 그냥 경고 조치가 끝난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이 나올 때는 뭐 답은 나머지 네. 사람들은 다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다들 알고 있는 답은 공식적으로는 또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혈세가 들어가 있는 이런 공사가 이렇게 불법성을 띠고 있는 관련된 감사원 결과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해외 순방 가다 보니까 우리 세금 또 우리 혈세 이런 얘기 따라 나오는 거죠. 이번 정부 시작해서부터. 그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네. 예산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 있어 오는데 그렇죠. 왜 안 바뀌냐? 그리고 왜 돈이 갑자기 네. 이렇게 더 많이 드냐?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이게 너무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뭐 자료를 받아 보면 또 국회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수는 있을 텐데 자료 제대로 내겠어요. 안 내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해외 순방 또 가냐, 체코에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짚어주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 조작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 결과 네. 손모 씨 저랑 이제 인터뷰하실 때는 이거 중요한 재판이다라고 하셨고 네.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애써 떨고 있을까요? 무시하고 싶을 텐데 예. 아니 단적으로 검찰이 더 이상 이 사건 처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네.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지금 4년을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결정을 하게 되면 불기소 이유를 작성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아하. 그 전보다. 검사, 상황이죠, 검사 딱. 입장에서는 예. 쓰긴 써야 될 텐데. 네. 뭐라고 쓰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이게 혐의가 없다고 써야 되나? 네, 네. 불기소 작성하기는 훨씬 어려워졌고 이거 불기소 작성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리 논리를 베베 틀어서 뭐 예. 교묘한 어렵다. 논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네. 전혀 몰랐다. 전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 행해지거나 행해질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냥 계좌만 라는 관리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이 직접 주문 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예. 이렇게 다량의 그렇게 많은 금액의 그 주식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종목인데 네. 왜 그렇게 많이 했냐? 뭐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네. 권오수 회장이 사라고 해서 샀다? 그럼 내부자 거래가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녹취록 나온 걸 보면 2010년 10월 28일 재판부가 이제 대신증권 직원과 김건희 여사 통화한 녹취를 언급을 했던데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니까 김 여사가 체결됐죠 이렇게 답을 하고 이어 직원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하자 김건희 여사가 그럼 얼마 남은 거죠 또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그 직원이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오고 가고 이런 상황들인데 누가 봐도 이른바 통정매매라고 생각될
드는 대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 매도 주문을 내면 네. 그걸 살 사람이 있었고 음. 그래서 내가 10만 주 내면 쭉 누군가 받아갈 거다. 네. 그걸 이제 알고 있었다고 해석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통화 내용을 그러니까요. 들어보면 누가 보더라도 좀 뭔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음. 상태에서 대화 나누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데 여기에 있어서 검찰은 어떻게 조사를 했고 또 그 결론은 어떻게 낼 것이냐 이 숙제가 좀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거를 불기소하기 불기소하기 정말 너무 어렵다. 힘들어요. 예. 뭐라고 쓸 거예요? 불기소장에는. 그래요.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상고심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사항에 있는 이 손 씨가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걸 그냥 검찰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불기소하든 기소하든 모르겠지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여기서 또 두고 또 봐요. 두고 본다. 또 두고 보지 못한다. 언제까지 두고 봐요 그러면? 그리고 예.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의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살아 있네요. 네, 살아 있죠.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되고 중단되어 있는 네. 상태가 적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공소시효가 한 1년 2개월이 채 안 될 텐데 네. 그거는 진행을 안 하고 남아 있는 거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이게 법률적으로는 네.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되고 중단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이걸 만약에 대법원 확정까지 한 2년 걸린다? 그러면 이 정부 끝나도 시효가 남아 있는 거죠.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군요. 어떻게든 명품 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재형 목사 수심위까지 봐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거는 끝나지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 사안도 안 끝났는데 대통령처럼 대통령 행세하는 것처럼 시차를 가고 추석 인사하고 또 장애 아동들 만나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영부인 해외 순방도 가고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군요. 심리적으로 본인 문제를 예. 깔끔하게 해야죠. 근데 깔끔하게 한다는 게 사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여러 의혹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게 저는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홍준표 대구시장마저도 지금 비판적으로 좀 홍 시장님이 왜 또 갑자기 변했죠? 요새 보면 자세가 또 몇 달 전하고는 또 확 틀려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처럼 막 여러 메시지를 네. 내던데 네. 달라진 모습. 뭐가 또 서운한 게 계신가 봐요. 계신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도 저희가 잠깐 하고 가자면 한동훈 대표도 이 의료 대란 관련해서는 좀 결이다는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구도를? 그러니까 지금 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까지 지금 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죠. 아이 그럼요. 여당과 정부부터 의견을 조율해야죠. 여당 안 하고 정부 안 하고 일단 틀린데 그렇죠. 아니 거기도 협상이 안 돼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여야 의정까지 나가요. 여정부터 해야지. 여당과 정부 안부터 예. 단일안을 만들어야죠. 통일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당장 11월에 수능 치는 사람들 네. 학생들 의대 정원 어떻게 할 어떻게 건지 할 거냐? 25년도부터 확정하고 26년도 문제를 거론하고 이거부터 여당안과 정부안을 아하. 단일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고 나서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와 어떤 내용으로 협상할 거냐 아니 자기네들끼리라도 좀 얘기를 해서 안을 만들어 놔야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야당도 오라고 하고 의료계도 들어오라 그게 그러지 순서네요. 서로 딴 얘기하면서 무슨 여야 의정을 하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야 의정 하자고 이렇게 뭐 국민들 앞에 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확답을 받고 나오든가 그게 돼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그건 또 안 되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도 못 가는데. 뭐 24일 날 밥 먹기로 했다고 24일 아까 에? 속보가 아, 그래요? 뜨던데. 예, 24일 날. 밥 먹고 풀릴까요? 관계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또 워낙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는 확고하다고 알려져서 어느 그래요? 분이 어느 분이 그분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분 의견이 워낙 확고하다고 아. 알려져서 네, 어렵다. 네. 그래요. 오는 24일 여당 지도부 용산 만찬 회동을 한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풀릴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추석 민심을 언급하셨을 때 보수 쪽에서 많이 걱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네.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 결과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이건 너무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차기 대권 지지율 1위가 네. 뭐 월등한 1위가 한동훈 대표였잖아요. 네, 보수 진영 내에서는. 요게 좀 그 균열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네. 보다 현실화되고 뚜렷해지니까 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쪽 표심은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고 예. 이동을 하도록 또 뭐 지도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렇게 갑자기 누가 또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뭐 각자 입장에서 각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층이 이렇게 단일 대오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혁신당도 개혁신당 나름대로 네. 지금 여러 가지 특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또 한 목소리로 아니면 또 최혜병 특검법도 한 목소리로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보수 세력도 있고 그럼요. 그게 아니고 뭐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말고 다른 이제 말로 갈아타야 된다 한동훈은 아니고 다른 말로 갈아타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보수 내부가 좀 시끄럽군요 지금 네. 현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얘기도 했고 지난주에 금투세 얘기도 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또 뉴스를 보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의 고려 아연 공개 매수 시도를 놓고 울산시와 MBK 파트너스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그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이른바 오래 전에 동업 관계를 형성된 그 지분이 있는 것이고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 지금 고려 아연의 현 경영진과 그리고 영풍 쪽의 지분이 상당 부분 들어와서 네. 서로 이제 고려 아연은 최씨 집안에서 영풍은 또 다른 집안에서 이렇게 경영을 수십 년째 해 오다가 좀 사이가 나빠지면서 영풍 쪽에서 이제 고려 아연의 네. 경영권을 확보하겠다. 그러면서 이른바 백기사로 MBK 파트너스를 골라서 거기서 공개 매수 선언을 한 상태죠. 쪽에서 MBK 파트너스. 근데 이거를 골라서. 정치권에서 지금 개입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울산시와 MBK 파트너스가 공방을 네. 벌이고 있고 또 이례적으로 지역구도 아닌 민주당이 이제 박희성 의원도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뭐 고려아연이 나쁘다, 네. MBK가 나쁘다 이런 그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풍토가 뭐냐면 네. 기존의 경영권은 무조건 보호해 줘야 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려 아연은 옛날부터 최씨 집안에서 경영을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으니 딴 사람들이 이 경영권을 뺏어가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공개 매수를 선언한 MBK나 영풍 쪽은 네. 나쁜 세력이다. 이런 전제 하에 정치권에서 개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어느 쪽도 뭐 좋고 나쁘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뭐가 문제냐면 경영권을 수십 년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이제 경영권이라는 권리로 인식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경영은 부담이어야 돼요. 내가 딴 사람보다 이걸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예. 내 이 회사를 잘 운영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종국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보다 많이 환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뭐 배당의 형태가 됐던 네. 자사주 매입 소각 형태가 됐던 주주들에게 최대한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부담, 네. 의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영은 권리고 이거는 뭐랄까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이 회사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주주를 왜 해? 그 사람이 뭐 수십 년째 그 집안에서 그 회사를 좌지우지하면서 빼먹는 걸 당연시하는 그런 잘못된 풍토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두 번씩 경영권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공개 매수에서 지금 있던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겠다. 네. 라고 선언해서 기존의 다른 주주들이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매도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물론 지금 주식 거래 실제 거래가가 네. MBK 쪽에서 그 공개 매수를 부른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 매수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인데 네. 정말 자기가 계속 경영을 하고 싶다면 아하. 코리아이언 쪽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불러야죠. 70만 원 이상으로 사겠다고 하든지. 네.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지금 보니까 고려아연이 뭐 보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이른바 독과점적 지위를 네. 누리면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로 수십 년째 있고 알짜배기 회사였던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알짜배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어땠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경영진이 주주들 반성해야 입장에서는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왜 주주들은 그 과실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 좋은 회사를 50년, 60년째 최씨 집안만 빼먹고 있느냐. 네.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한 번 더 이렇게 경영권 교환을 통해서 경영진이 바뀌면서 보다 투명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MBK가 그렇다고 뭐 반드시 경영권을 가져간 다음에 투명하게 다 뭐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네. 그래도 60년째 한쪽 집안이 계속 하는 것보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좀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바뀐 다음에 옛날 경영진이 한 거 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었네요라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뀌면서 잘못됐던 거 고쳐 나가고 보다 정말 상장 회사를 상장 회사답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또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예. 백기사 구해서 다시 가져가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경영진이 너무 안 바뀌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경영진은 안 바뀌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게 지켜줘야 되겠다고 네. 뜬금없이 오지랖 넓게 개입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이렇게 네. 그 울산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도 얘기도 안 되는 나오고. 소리. 네. 상장 기업이 무슨 향토 기업이고 저시고 어디 있어요? 그 주주들의 회사지. 그렇네요. 주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얘기에 맞는 걸맞는 그런 시스템, 그런 과정이 구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봐야겠네요.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왜 개입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아하. 본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웬 오지랖이지? 이해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예.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마무리가 되느냐 이게 모르겠습니다. 국내는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투자자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네. 거의 임기가 이제 만 2년 남은 거잖아요. 예. 엊그저께 취임했으니까. 그렇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만 2년의 임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렇게 됐네요. 끝까지 결론 안 내고 네. 어. 뭐 성경 없는 수사 얘기하더니 처분 안 하고 중간중간 말만 맨날 몇 마디 네, 하다가 네. 끝냈는데 이번에 임기를 시작하는 심우정 음. 신임 검찰총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2년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거다. 아.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 결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치적으로도 주목을 받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렇죠. 이거는- 이 정도까지 드러났는데 네. 그 주가 조작 세력이 발본색원이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믿겠어요? 한국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판단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지금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C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비례달라는 김영선 난 상대도 안 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 비례 1번 3번 요구를 했고 뭐 집까지 찾아왔는데 뭐 상대 안 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또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이 음, 팩트와 다른 점은 거의 없어요. 그렇네요. 이 내용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요구 이런 게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반응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지호 지금 전 의원 전 같은 의원, 경우는 네. 예, 당 공천 기준에 따르면 말이 안 된다. 아까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김용태 의원도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 정치적 조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판단? 아니, 공천 개입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 김용태 의원이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재보궐에서 불과 2년도 안 된 기간 네. 때는 공천을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컷오프 무조건 음, 대상이 된다는 건 뭐죠? 그게 수돗물 먹은 것 때문에 컷오프 대상으로 분류가 됐었나요? 그것도 맞아. 모르겠네. 그런 그게 일도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22년 6월에는 당의 공천을 받아서 창원에서 당선이 네, 됐는데 불과 2년도 안 된 시간이 지난 후에 올 4월 총선에서는 무조건 컷오프 아하. 대상이었다. 그래서 아예 뭐 공천을 개입할 여지도 없이 무조건 컷오프가 결정된 사람이었다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은 안 되는데요. 그 그렇네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뭐 이제 의원들 수돗물 7번 먹어서? 수족관. 모르겠어요. 맞아. 김영선 의원이 이분이 김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또 생각이 났네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런 좋은 세상이님께서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명품백도 감사 표시, 공천 개입도 선의의 조언. 이렇게 댓글을 이어서 달아주셨듯이 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후하게 또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힘은 약간 네. 뭐랄까요, 작전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이런 작전 안 됩니까? 네, 그거는 실드 치는 뭐 거 안 됩니까? 그런 실드는 안 먹힐 것 안 같은데. 먹힙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차원의 대응이나 이런 차원의 워딩 입장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국민의힘 왜냐면 입장에서는. 국힘도 네.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쪽 사람들이나 그렇죠. 뭐 똑같아. 왜냐면 당사자들은 다 알죠. 당사자. 오히려 이 사건은 네. 그 개혁신당이 국힘보다는 많이 알죠. 내용도 보고 네, 한 그러니까 부분이 있으니까. 국힘은 아직 정확하게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 김용남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시원하게 그래도 날이 덥다 보니까 또 시원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봤고 이 사안 끝나지 않았다. 그럼요. 공천 개혁이 그래 끝나지 보니까 않았다.
뉴스토마토는 거의 사활을 걸지 않았나 싶을 아.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끝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녹취가 나올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목요일마다 나오시니까 다음 주에도 상황 진전되는 거 보고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에어컨 시원하게 나온 곳에 가셔가지고 시원하게 좀 계시다가 다음 일정을 소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과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마이TV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버튼도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희 오마이TV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TV 계속 열심히 방송할 수 있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010-3270-3828 화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슈퍼챗도 받고 있고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